할까요? 우리 북콘서트 할 때 어머님들은 모두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그날 서빙도 하시고 그날 면에서 다가는 준비해 준대요. 다가는 준비해 주고 그리고 이제 커피는 매곡교에서 해결을 했고 뭐 큰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쓰게 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계속 이게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저는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책에다 읽었어요. 예, 계속 사인. 그런데요. 뭐 한두 번 하신 거 아니면 쌓이는 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해보니까 잔무리가 생기더라고. 유령이요? 예, 옛날에는 뭐 보고 막 뭐 이렇게 덕담 썼는데 이제 안 써요. 그냥 제 이름 쓰고 그분 이름 쓰고 제 이름 쓰고 그냥 날짜만 딱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이렇게 모금함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책값만 내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취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동에서는 저희가 다음 세대, 뭐 드림스타일이죠. 그 다음 세대와 그래도 지역 주민 도와야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는 그렇게 해요. 드림스터디 500 들어가고. 그럼 거기 그냥 그 모금함에 있고 책값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책값과 함께 그냥 모금함에 넣는 거예요? 모금함에 이제 넣고 어떤 분은 이제 거기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옆에 써놔요. 이렇게 우리 이제 입간판이 있거든요. 네. 입간판에 이제 보통 요즘은 다 계좌번호 하잖아요. 그 계좌번호로 이제 들어가게 해서 이제 거기서 나중에 정원사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갈지 출판사도 취지를 아니까 뭐 하여튼 퍼센테이지를 좀 우리한테 많이 주는 걸로 해서 해야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건 그러면은 서점에 깔리나요? 네, 이거 깔려요. 교보문고에도 있고, 진짜. 네, 이거는 이제 온라인도 되고, 그래서 서점을 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전국 서점을 끼는 이유가 우리가 퍼센테이지 지분은 좀 작은데 이게 이제 확장성은 커요. 만약에 한번 뜨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럼 저희도 주문할 때 예. 그쪽에서 주문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쵸. 낫긴 하죠. 서점 저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이제 서점이나 뭐 이런. 지정 뭐 교보나 이런 다음에 이제 그 교보에서 이제 순위를 매기죠. 발표 나면 그렇게 책을 이 책으로 구입하면 되겠다. 단체 구입도 음. 하고 우리도 해고 그래서 주위에 지인을 나눠주면 되니까 뭐 하는데? 저희 인문학 대사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책 내용이 다 읽으셨죠? 네. 혹시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전혀 그런 내용 없던데요? 그렇죠.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약간 운동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학교에서 저희끼리니까. 그렇죠. 예. 저희끼리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뭐 애들 교육계에도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공권력과 이제 외부의 폭력을 한 인간이 어떻게 그 폭력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거를 만들어가느냐. 그것 또한,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라 외부의 폭력을 사람과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내더라. 이제 인간성의 위대한 승리인데 그런 게 이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빼진 않죠. 근데 이제 그 역사 사실 쭉쭉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성을 가져가기. 중간에 뭐 IMF도 넣어놓고 뭐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이제 그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는 이제 성교비, 캄보디아 성교비 마련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이제 두 종류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도 이제 옛날에 서울에 살 때는 거기 내가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청년들이 와서 다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는 박사원 목사는 갈 것 같고, 내가 우리 김이나 어머니한테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들 중에도 시간이 되면 이제 그게 목요일 2시에서 5시예요. 이게 애매해. 금요일날 하려고 해다 금요일날 너무 막힐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나마 목요일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잘 준비돼서 좋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두 얼굴 오늘 이제 7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60페이지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가 내가 자란 가족으로 회귀한대요. 가족이 이게 뭔 말이냐? 한 가족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이미 과거에 그 기원이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가족 관계는 수세대 걸쳐 되풀이된 패턴, 그걸 리커링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복되는데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병도 유전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력. 저희도 보면 저희 그 할머니 위암이시거든요. 근데 넷째 고모가 위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넷째 고모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의 남자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단명이 또 아니시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연변이시네.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56세에.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는 뭐 술, 담배를 뭐 다 하고, 그리고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동일한 범주에는 동일한 질병이 생기냐? 그러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게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으로 회귀있는 문화, 문화, 환경, 음식, 뭐 습관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저는 그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7남매예요. 그 고모가 5명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7남매예요. 그 본가에 가나 외가에 가나 맨날 막 시끌벅적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형제가 많으면 애들도 많죠. 애들이 많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잘 놀기도 하지만 특징이 있어요. 인권이 없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워낙 많아서 아이고 이런 게 없다고요. 예, 왜냐면 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야 이거 해, 뭐 이거 해 이런 그런 그 대신 이제 장남 장손은 이렇게 저거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가 자란 가족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긋지긋 싫어 하는데 살다 보면 내가 자란 가족이 그 가족의 문화로 회귀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제일 그 갈등이 많은 게 부부관계. 예,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관계 갈등도 여기서 기인한 거예요. 서로 다른 가족 문화가 부딪혀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죠? 헝가리의 태생의 그 가족 치료 전문 분야시킨 이제 보스조르 메니나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족은 백지 상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이 만들어지면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다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1페이지. 부부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둔 가족 전통과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각 배우자는 이전 세대의 가족 문화와 전통을 새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로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불행의 씨앗이든. 우리는 이 결혼식 날 부딪혔어요. 아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냐? 우리 아내는 사남매예요. 사남매인데 우리 아내가 둘째 딸이에요. 이제 장녀 결혼을 한지 한 3년 지났어요. 근데 장모님이 너무 결벽증이라 그러나? 그 남에 대해서 남을 귀찮게 하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보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그럴 정도로, 실존하는 예수님이다, 그럴 정도로. 너무 남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하세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한테는 호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저는, 우리 여동생이 먼저 결혼했구나.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긴 해도, 저는 이제 장남의 장손이니까 이제 서울 종로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청첩장을 그 친척한테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땐 장모님한테 못 덤비죠. 아직까지 친한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왜? 당신도 축복받아야지. 그때는 언니 때 이미 청첩장을 돌려서 너무 미안해서 안 돌릴 거라고. 이제 제가 지금 거의 욕이 안 나왔지. 아니 언니는 사람이고 당신은 사람 아니야? 당신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긴 하죠. 당신도 축복받는 결혼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한다고. 진짜 짜증나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총학생 회장을 끝내고 바로 결혼식이어서 학생들이 돈 안 내는 것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또 장모님이 그 점심을 그 당시에 저희가 2000년에 결혼했거든요. 2000년? 그 25년 전이잖아요. 그때 19,000원짜리였어요. 감이 안 오시죠? 그때 식사 하나가 4,000원, 5,000원 할 때. 3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막 한 4만 원 돈 되는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와갖고 한 3시서 5,000원 모아갖고 부주래. 축의금 내고, 이런 말 좀 잘 처먹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많은 적자는 안 나도 그래도 약간 한 200~300만 원.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을 그러면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기 싫고 제주도 가도 막 이렇게 단체로 가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남매에 의해서 막 가는. 그래서 그냥 그때 차를 마침 막 결혼하자마자 샀어요. 그래갖고 이 차 타고 전국 일주하자고. 근데 이제 신혼여행비가 없으니까 우리 여동생이 와갖고 50만 원 주고 오빠 신혼여행으로 좀 풍성히 갔다 오라고. 또 여기 주고 해갖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축복받는 결혼해야지. 근데 그쪽에는 뭐야? 그쪽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게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이런 게. 왜냐면 이제 우리 장인어른께서 집안 얘기 다 나오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부부가 딱 만났을 때 그냥 자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모든 문화를 가져와서 이게 싸우게 된다. 그죠?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떤 엄마가 이제 줄 섰나 봐요. 이렇게 은행 창구에 옛날에. 근데 얘가 자꾸 이제 보채니까 엄마가 싸대기를 쫙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러지 말니까 애가 더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자녀를 폭행을 가하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잘못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도 어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죠.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자기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엄청 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또 그걸 그대로 또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자녀와 배우자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가하여 가족들을 커다란 위기와 갈등에 빠뜨린다. 왜 그런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몸이 그렇게 학습을 당한 거예요. 몸에서 이렇게. 자, 위기에 처한 가족을 보면 많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전 세대의 불행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가족 안에서 이전 세대의 한계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부모의 불행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고아로 자란 남자가 이제 고아로 자랐어요. 왜냐면 이제 집안에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뭐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한테 자기가 잘한 얘기하면서 나 자기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자기 일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 폭력을 가한 아버지, 무책임함. 그래서 자기는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다짐했는데 15년 뒤 이 사람도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면 결국 불행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시작하면서 뭐야? 아버지의 그 가정 폭력이 자기한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막 담배불로 지지고 결국 15년 만에 이 실제 있어서 얘기예요. 15년 만에 이 아내는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암으로 죽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러니까 뭐야? 암 걸려니까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걸 본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괴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같이 안 살고 외할머니에게 가요. 네. 결국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학대가 고아가 되었지만 그 삶이 반복되는 거죠. 고아로 자란 남자는 결국 자신의 소망과 다르게 어린 시절의 가족 환경을 재현하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 불행한 가족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 과거 경험을 재현한대요. 불행한 가족 관계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을 어릴 적 부모가 물려준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웠던 가족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만성화되어 이런 부정적 상태에 놓였을 때 오히려 편안해한다. 여러분, 그 범죄율, 그러니까 범죄가 노출되는데 어디냐?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불우하면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그 가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바깥으로 나갔다는 건 뭐예요? 이 가정은 자기 세계잖아요. 자기 전부란 말이에요. 이 자기 세계가 뭐예요? 완전히 균열이 일이고 불안하면 그 사람은 그럼 세상에 나가서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왜? 자기가 가장 중요한 그 공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율 거의 99%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폭력, 방임, 학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게 뭐예요? 범죄를 줄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그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집안을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당시 아이로서 경험했던 공포, 수치, 분노, 무력감 등을 직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행동들이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자신이 아이 때 느꼈던 비참한 감정을 심어주고 있음을 깨닫고 그런 경험을 누구에게나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로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땠을까? 우리 집안은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뭘 좋은 기억도 많죠. 좋은 기억도 많은데 다 기억해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렸을 때 이제 컸을 때는 이제 그걸 제가 방어할 수 있는지 힘이 되니까 엄마한테 엄마 아빠 오늘 저녁 스케줄 어떻게 돼? 회식하러 갔다는 에이 나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양반인데 술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와서 엄청 폭력을 해가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술 먹으면 교과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자꾸 물어봐. 뭘 테스트를 해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학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계속 저한테 막 그래.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배우지도 않은 건데 막 그걸 뭐 얘기야. 한시지, 옛날 한시. 응? 한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갖고 도망가는 거,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를 증명하는 거. 아유, 제가 이제 이 책이나 또 이전의 책들 읽을 때, 동기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맨날 아빠는 너를 테스트하는 걸로, 응? 공부하는 아이로, 그렇게 해요. 물론 이제 엄마나 이제 뭐 고모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항상 그래서 한번 각오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직면해. 근데 이거를 덮으면 이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제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언제 튀어나오냐? 자녀한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다루고 특히 극단적 상황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어디서 나왔냐? 바로 내 부모에게서. 나도 그대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우리 아이한테 혹시, 왜냐면 내가 지금 한마디 하는 말이 이 아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죠? 한마디 하는 말이 평생을 좌우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고모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의식적으로 반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막내 삼촌, 자기 그러니까 동생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자기 동생한테 뭘 좀 물려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업했고 다 날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앞에서 우리 고모들은 그게 이제 상처가 되니까 그걸 이제 내 앞에서 푸는 거예요. 응? 근데 마지막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날 이제 고모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네 아버지는 여기 이 세상에 놀러 왔다가 그냥 간 거야. 그때 이렇게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 장례식장에 내가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엄마는 또 가만 안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 자리에서 이 미친년들이라고. 지들이 오빠가 그렇게 죽었으면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이제 큰 고모가 와갖고 언니 그게 아니라 애들은 좀 그렇게 돼. 그래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나중에 다 죄송해요. 네 남편들이 그렇게 일찍 죽으면 그렇게 얘기해? 뭐. 우리 엄마가 열받아갖고. 예, 그죠? 이제 고모들이 그런 마음을 알겠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자꾸 풀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상처가 돼서 그래서 이제 큰 고모 빼고는 고모네 집에 가기 싫더라고. 예, 그래서 고모들이 막 와서 뭐 이렇게 동기 뭐 이래도 가증스러워 막. 그래서 고모 집에 안 간다고 막. 근데 이제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은 또 한량없이 그냥 오냐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외가에 가고 싶은 거야. 외가에. 예.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친척들도 얘기 잘해야 돼요. 칭찬 잘하고, 야,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칭찬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지. 예. 자, 트라우마.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상처 난 건 그냥 밴드 바르면 되죠. 이렇게. 그죠? 저 보세요. 여기다가. 하도 쳐갖고 이걸 하도 쳐갖고 여기다가 밴드를 발랐어요. 이런 건 금방 나요. 근데 깊은 상처. 이거는 뭐가 남느냐? 자국이 남고, 흔적이 남고, 그리고 욱질해요. 그죠? 이렇게 뒤로 물러서.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이 정신적 상처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예. 깊은 상처는. 그래서 어쩌면 항구적일 수도 있는 마음의 깊은 상처예요. 트라우마는 익명의 대중이 붐비는 전철이나 공공장소입니다.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 얘기 참 이게 감동적인 얘기인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생각나요. 용시자 선생님, 용시자.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는 꼭 수업할 때 껌을 씹고 수업을 했어요. 껌을 전직을 씹는데 수업을 너무 잘해. 껌 씹으면서도 말도 엄청 잘해요. 우리는 뭘 저렇게 먹나. 늘 이렇게 씹으면서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옛날에 동화책에도 썼는데, 무서운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래서
2학기 때인가 1학기 때는 4교시 하는데 2학기 때는 5교시를 하거든요. 오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참았죠. 참다 보니까 싸요, 안 싸요? 싸요. 쌌죠. 1학년이. 선생님이 딱 봤어, 그거를. 애들은 아무도 못 봤어. 애들 무서우니까 옛날에 뭐 거의 뭐 선생님만 보고 있지. 그 선생님이 그 교탁에 옛날에 왜 주전자에다가 옛날에 유리컵 있잖아요. 컵이 있잖아요. 그거를 툭 치더라고요. 전 치는 걸 봤거든요. 딱 깨지면서 물하고 오줌하고. 그냥 아이고 너 바지까지 다 젖었네. 내가 그 옛날 양호실에 가보면 이제 예비용이 있었어요. 가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치우라고. 아이고 빨리 가자. 가갖고 저 옷 싹 갈아입고 이 녀석아 오줌이 그렇게 말했으면 얘기해야지. 근데 저기서 우는 운 거예요 막.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애들한테 그걸 물을 쏟아갖고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덮어준 거잖아요. 그게 치유고 그게 회복이고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걸 글로 쓰고 동화로 쓰면서 한 7년 전에 쓴 동화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작나무라는 동화에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걸 쓰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복됐고 그 선생님 너무 고맙더라고.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만약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애들한테 막 노출되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애들 놀림거림이 됐으면 제가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성에서 내일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성 안에서 절대 소대변을 보지 말으래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삽을 가지고 들고 성 밖으로 나가래. 나가서 삽을 파고 거기서 볼일 보고 들어오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을 정갈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똥오줌은 바깥에서 싸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흙으로 덮으래. 그럼 흙으로 덮으면 우리는 그 똥 싼 곳이 어딘지 알잖아요. 거기 흙으로 덮었다고 이거 뭐 깨끗해지나?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똥 오줌은 나중에 흙으로 덮으면 뭐가 돼요? 거름이 되잖아. 그렇구나. 영양분이 되는 거구나. 그게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덮어준 거는 그거 똑같아요. 그 나중에 뭐예요? 한 사람, 이 한 개인이 노출해서 뭐 이놈의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덮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 아이의 삶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삶의 건강함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의 흠이 있잖아요. 흠결을 우리가 알았어. 그럼 그거와 똑같아요. 흠결 알았는데 그거를 탁 떠벌리고 다니는 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그 똥오줌을 우리 벽에 똥칠한다 그러잖아요. 그 벽에 똥칠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저기 다 어떤 사람의 흠이나 어떤 사람의 모자람이나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막 여기저기 막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거는 진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막 벽에 똥칠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만 진짜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조용히 덮어주는 거야. 응? 그러면 뭐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비료가 되고 영양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요,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대요. 이 트라우마가. 서구에는 10살 이전의 4아이 중 1명꼴로 트라우마로 힘겨워 산대요. 성인 2사람 중 1명이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대요. 프랑스 신경정신학과 의사 모리스 시릴리크는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기억 속에 새겨지며 마치 그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그 사람의 일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유령처럼 계속 따라다닌대요.
트라우마를 만든 사건은 이례적이었을지라도 피해자에게는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때의 생생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특히 성인기보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로 얘가 나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과 근데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노마진 모턴슨.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릴린 몰로. 마릴린 몰로의 그 본명이 노마진 모턴슨이래요. 36세 생을 마감했다. 그의 가명이 더 유명하다. 마릴린 몰로. 16세에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 두 번째 남편은 미국의 야구 영웅 조 디마지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조 디마지오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독서스쿨을 우리 목요일 하는 독서스쿨에 거기 제가 읽으라 한 책에 나오더라고요. 조 디마지오. 유명한 미국의 야구 영웅이래. 결혼 후 이혼했고 세 번째 남편은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유명한 아서 밀러. 네 번째는 아인슈타인과도 동거했었대요. 천재과학자.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 최고의 배우였지만 개인적인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대요. 왜 그랬냐? 몰로는 미혼모의 알코올 중독자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일찌감치 고아원에 맡겨졌고 동물학에도 이런 게 있대요. 주인이 2번 이상 바뀐 경험을 한 애완견은 더 이상 애완견 역할을 못한대요.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변한대요. 고아원 위탁 가정에 전전하던 몰로에게 누구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던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대부분 사람은 그녀를 이용하려 했고 그러니까 외모가 이쁘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사람은 자꾸 남자를 만나서 남자한테 그걸 이렇게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채워지지 못한 사랑에 집착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 중에 왜 쿨하지 못하고 막 집착하는 사람 있죠. 그게 어린 시절의 영향이라는 거. 어린 시절. 그래서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몰로는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 상처를 받았다. 숱한 연문에도 불구하고 세기의 연인인 몰로는 끝내 약물 가다 복용으로 36세에 죽습니다. 몰로의 손상된 자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트라우마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것은 아니에요. 안데르센 알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거를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1805년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포주인 외할머니는 딸을 억지로 길거리 내보내 몸을 팔아 돈을 벌게 했다. 이 엄마도 아니죠, 사실은. 딸이 거부하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딸을 억지로 매춘부가 되게 했다. 매춘을 하던 도중 임신이 된 그녀는 집을 나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는 군인이었고 남자는 광기가 발작해 자살했다. 안데르센은 엄마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은 중독, 폭력, 매춘, 가난으로 점철되었다. 안데르센의 비극적인 삶은 그가 동화 작가가 되는데 양분이 되었다. 비록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그는 글을 배우고 시를 쓰면서 새로운 문화에 눈을 떴다. 그의 관심을 가져준 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창작의 기쁨 속에 과거의 그림자를 다스릴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을 극복시키고 회복시키고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도 글을 쓰면서 많은 것들을 회복을 하고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막 머리도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어린 시절의 동화도 예전에 썼고 어머니에 대한 아픔도 어머니에 대한 글도 쓰고 하는데 사실 요번에 제가 쓴 책은 청년 시절 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10년에 잃어버린 그러한 방황했던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허구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쭉 만들어 가면서 저는 그것 쓰면서 되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극복이 되고 위로가 됐고 그죠? 그래서 또 어저께인가 최근 어떤 목사님 여기 같이 목회하다가 그 목회를
담임 목회를 속된 말로 잘린 거죠. 그만두고. 근데 사모님을 내가 몇 번, 사모님이 성도들의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성도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는 목회 안 해요. 속된 말로 다 지랄하고 나는 그냥 그만둬 하고 그냥 나는 내 살 길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렇게 인간적 모멸감을 그 사모님이 당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후배여서 늘 저한테 찾아오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연을 몰랐을 때는 그랬거든요. 응? 좀 참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도 나를 건드리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자기 가족을 건드리면 못 참는 거야. 그게 이제 약점을 주는, 자기 가족을 건드리면 못 참는 거야. 근데 그 사모님이 책을 냈더라고. 그 책을 가져왔어. 그 책, 여기 있나? 오늘 안 가져올까? 그 책에 사실 여기서 하여튼 3년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걸 글로 쓴 거예요. 그 책을 내고 나서 많이 치유가 됐대요. 회복이 됐대. 그래서 예술은 그래서 그림이나 글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사실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결코 과거의 불행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의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세계에 모두 공존합니다. 만일 그가 어린 시절 불행을 저주하는 데만 몰두했다면 그의 아름다운 동화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그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뭐예요? 왕따잖아, 왕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고 뭐였어요? 백조였어. 백조였어.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 그죠? 왕자와 거지 같은 슬프면서 따뜻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명작 동화가 그의 비극적인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다. 안데르센의 자기 자신의 불행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일종의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상처와 불행을 치유하는 데에는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이런 거예요. 내가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 나를 다시 더 큰 사람으로 극복할 수 있어라고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환상유착이라는 걸 들었죠.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안 좋지만 환상유착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응?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이해받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누군가는 나를 미워했지만 지금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라고 그 환상유착이라 해서 자기 그 심하면 안 되지만 그걸로 자기를 자꾸 극복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 부부관계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사랑받지 못했는데 부부가 되어서도 계속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면 힘들거든요. 그럼 같이 못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약한 점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부부관계. 나약한 점이 나온다고요. 연약한 점이 이렇게 나와요. 저희 아내는 보면 이제 그 장모님과 소통을 너무 잘하니까 되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은 스타일. 근데 우리 아내는 할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공존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 너무 사랑받다 보니까 집에서 너무 공주처럼 컸어. 그래서 저 명절에 처갓집에 가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딸이 셋이 있고 설거지를 장모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갖고 내가 이 집 뭐 하는 짓이냐고. 장모님 나오세요. 제가 할게요. 됐네. 지금은 내가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러고. 왜 설거지 우리 아내 하는 말. 당신이 하면 장모님이 다시 해야 돼. 하지 마. 그러면 당신 하던가 뭐. 또 왜냐면 시대에 가서 좀 하고 가셨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처가에 오면 친정에 오면 좀 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형님 뭐 하냐 빨리 설거지 하라고요 형님.
야, 나도 가서 하고 왔어, 설거지. 예, 그런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자꾸 사랑해줘야 되죠. 이 똥떡이라고 아세요? 똥떡? 여러분, 똥떡. 나 똥떡 처음 들어봤는데, 똥떡 아세요? 똥떡. 똥떡? 네. 옛날에는 퍼세식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많이 빠졌대요. 어린애들이. 유아용 이런 게 없으니까. 죽는 경우도 많았대요. 자주 빠져갖고 똥 빠지면 건져서 씻겨서 똥떡을 해준대요. 똥으로 만든 떡 말고 떡을 해서 그 떡을 가지고 동네 다 돌리라 그랬대요. 내가 화장실에 빠져서 근데 빠져서 그렇다면 주면 아이고 고생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가서 이렇게 칭찬해 준대요. 근데 그 극복을 한대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면하게 하는 거야. 근데 똥통에 빠져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직면하게 해서 그 직면하여서 그걸 갖다가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뭐야, 그럴 수 있지. 야, 나도 옛날에 빠졌다, 야. 뭐 이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요즘에 똥통에 빠진 사람 없겠죠. 우리도 우리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직면하게 해서 그거를 위로하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그래서 트라우마를 은폐하고 회피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령처럼 살아나서 연약한 개인을 괴롭혀. 왜냐면 개인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면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연대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기.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여기서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 뭐 멀리 보낸다고 하면, 그러면 같이 모여서 오늘은 네가 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서 맨날, 저는 해봤거든요. 혼자서 2년을 해봐, 2년을. 처음에는 지정면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학원 다녔는데 원주까지 2년을 막.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차 말고 그 이전 차, 교회 차가요 10만 킬로가 넘어요. 10만 킬로. 하루 그 아침에 갔다가 새벽기도 끝나면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 또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부가 필요하면 서로 가면서 같이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겠냐. 마찬가지예요. 모든 개인은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도 직면하고 치료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가족으로의 회귀. 아픈 현실이 다시 그 현실로 자꾸 가려고 하고, 또 그게 익숙해져서 거기에 노출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부부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 그리고 트라우마는 사건은 일회성이지만 평생 따라다니는 유령 같은 것이라 그걸 직면하고 그걸 다시 치료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에